자, 갑시다. 일단 소설인데, 일단 소설은 앞에서 우리 이론적인 것들은 다 했지만 여기선 간단히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인물, 사건, 서술상의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고, 그쵸?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물, 사건 하면 뒤에는 배경 이러지 말고. 자, 인물이란 건 뭐죠? 분명히 우리 고전과 현대를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고전적 인물의 특징은 뭡니까? 성격이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현대에는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은 무슨 방법과?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이라는 게 있다. 직접적 방식이란 건 뭡니까? 성격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소설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인물, 사건. 사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인물 간에는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인물도 나오지만 다른 인물도 나오겠죠, 분명히. 생각이 다른 인물이 나와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니까 뭐가 된다?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문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뭐 서술상 특징, 다 이게 뭐에 해당한다? 문체, 표현상 특징에 해당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인물이 먼저, 인물이란 건 무엇과 무엇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 현대와 고전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자, 고전적 인물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변하지 않는 무슨 인물? 평면적 인물에 해당한다. 됐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뭐 평면적 인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인물은 무엇과 무엇이 혼재된다? 평면적 인물도 나타나고요. 또 무엇도 있다? 입체적 인물도 드러난다. 됐어 안 됐어? 또한 이 인물들의 뭐를 드러내는 방식이,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은 크게 무엇과? 직접 제시 방법과 무엇이 있다? 간접 제시 방법이라는 것이 있다. 직접 제시 방법은 누가? 서술자가 인물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는 능동적인 독자가 됩니까? 수동적인 독자가 됩니까? 수동적인 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간접 제시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인물들의 무엇을 통해서? 대화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또는 외양 등의 무엇을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이 간접 제시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다 대화를 듣고 나서, 읽고 나서 뭐 얘는 진짜 싸가지가 없네, 얘는 착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사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인물과 인물 사이에 뭐가 다르다? 가치관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맞죠? 그때 우리는 특정한 인물을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긍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인물들은 대체 뭐가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거고, 부정적 인물은 주동 인물이면서 주인공이 되고, 부정적 인물은 반동 인물이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거 제일 많이 지금 나와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물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소설은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인물과 저 인물은 어떤 관계냐,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낯선 것도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걸 다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됐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 그럼 사건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건이라는 건, 갈등이라는 거는 뭐만 다르면 된다? 생각만 다르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걸 가지고 소설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긍정적인 사건도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것들. 오늘 라면 먹을까? 아니야, 오늘은 찌개 먹자. 그래? 찌개 먹자. 사건이 뭐가 된 겁니까? 갈등이 뭐가 된 거예요? 해소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이쯤 되면은, 이쯤이 아니죠. 오늘은 이제 오후 수업이니까 오전 마지막 한 시간쯤 되면은 늘 갈등을 때리고 있죠. 오늘은 뭐 먹지? 밥?
아이 국 먹자, 아 찌개 먹자, 칼등 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해소가 되면서 나란히 길을 걷게 되죠. 그럼 길을 걷는 그 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갈등 해소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리의 기능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거리 기억쳐놓고 이 기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셋이 유유자적하게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뱃속에 피와 지방을 늘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아주 행복한 길, 이런 식으로 답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도 해소를 했죠. 내일도 또 갈등을 벌일 거죠. 다시 해소할 거죠. 이것들 보면 어디에 보면 그 아프리카 지역 보면 사바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동물들의 특성과 똑같습니다. 유추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행복하고 싸우고 울고 또 이러는 것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들이 저기 밖에 뭔가를 보고 싶어서 고개를 쭉 하면은 누가 될까요? 그건 뭐죠? 사막에서 머리 쭉 하는 거, 다람쥐 같이 생긴 거. 미어캣인가? 그게 되는 거고요. 배고파서 막 숨기려면 암사자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저기 밥 먹는데 저기 지금 막 미치듯이 뛰어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허기에 지쳐서 뛰어다니는 기린은 아닌 것 같고 뭐가 될까? 하이에나 좋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자, 서술형의 특징은 이 소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작가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생각을 뭘로 글로 표현하는 방식,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간접적인 묘사와 직접적인 묘사를 할 때 어느 게 사건의 전개가 빠를까요? 직접입니다. 왜? 서술자가 개입을 해버리면 모든 사건을 정리해서 전부 뭔가를 주는데 간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죠?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읽고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봐야 결론은 싸가지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알고 싶은 건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이라는 겁니다. 시점은 크게 몇 인칭과 몇 인칭이 있다? 1인칭, 그 다음에 3인칭이라는 게 있죠. 1인칭은 다시 무엇으로?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3인칭은 3인칭 관찰자와 무엇이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인칭과 3인칭의 구별법은 뭐죠? 말하고 있는 서술자가 어디 안에 있으면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1인칭, 소설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3인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면 나 이꼴 뭐가 되는 겁니까? 서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심리 표현에 가장 적절하다. 왜?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죠. 됐죠? 그러면 관찰자는 단점은 뭐죠? 한계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무엇? 세계관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럼 누구에 대한 세계관을 알 수가 없다? 주인공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추론할 뿐이지. 됐죠? 자, 3인칭 관찰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가장 무엇하다? 객관적이다. 보이는 그대로만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가 되는 거죠? 신이 돼버리는 거죠. 나머지 특징들은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갑시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점 내면 제시하는데 효과적 밑줄 치시고요. 신뢰감 동그라미. 당연히 신뢰감이 왜 있는지는 알겠죠. 왜?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데 독자는 읽으면서 맞아 얘가 이런 생각 하나 봐.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누가? 주인공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작중 공간이 한정된다. 밑줄 여기에다가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 이겁니다. 객관성 유지. 왜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 1인칭 관찰 시점의 주인공의 내면을 숨긴다. 밑줄. 내면을 숨긴다. 밑줄. 긴장감과 경이감. 밑줄. 긴장감은 뭡니까? 우리가 주인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왜 이런 말 해?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나타낼 수가 있다? 긴장감과 경이감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인공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묘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묘사 동시까지 밑줄 치시고요.
주관적 해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단점은요. 관찰자의 밑줄, 서술자의 눈에 비친 세계만 다룬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가 된다? 자신의 세계관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자기가 본 것만.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장점은 뭐가 된다? 서술자가 관찰하여 들려줌으로써 밑줄, 극적 효과 밑줄 치시고요. 객관적이고 사실적 밑줄.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심리 묘사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않으니까? 주인공의 내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갑시다. 뭐가 있죠? 인물의 행동과 내면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어 서술의 폭이 넓다. 인물의 행동과 내면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어 밑줄 치고. 왜요? 신이니까. 그 다음에 인생의 총체적 모습을 다각도 밑줄 치시고요. 단점, 객관성 결여 밑줄, 독자의 참여 기회 제한 밑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리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얘기 다 했던 겁니다. 거리라는 건 결국 뭐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잘 보세요.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거리 봅시다. 여러분들,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거리든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든 뭐를 보여주면 가까운 겁니까? 내면을 보여주면, 비밀 얘기를 해주면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술자하고 등장인물이 가까웠기 위해서는 비밀 얘기를 해줘야지, 비밀 얘기 안 하면 거리가 먼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1인칭 주인공과 전지적 작가 시점. 얘들은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반면 등장인물과 독자와의 거리는요, 1인칭 주인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멉니다. 왜? 자기만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고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고대소설의 핵심 정리입니다. 인물 구성 표현. 자, 인물은 제자가인형. 이게 뭐죠? 제자가인형이 뭡니까, 여러분들? 제자가인 뭐예요? 잘난 남자, 잘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에 보면 여자 예뻐요, 안 예뻐요? 남자 주인공 멋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원빈이고 이몽룡이 오달수다. 그럼 여러분 누구 선택하겠어요? 변사또예요? 이몽룡이에요? 변사또죠, 당연히. 변사또가 와가지고 춘향아 수청을 들어라. 고개를 들거라. 오빠 나 3년 동안 지금 몽룡이 때문에 힘들었어. 이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몽룡이가 와가지고 춘향아 네 서방이 몽룡이가 왔다면 오빠 그만 잊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니? 이렇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긴 겁니다. 못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보면 우리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공들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다. 근데 우리 현대 드라마에서도 여자 주인공들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가난한 집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성격 대박 좋아. 어떤 굴한 상황에서도 씩씩해. 근데 꼭 취직은 실장 밑으로 가. 그 회사로 꼭 들어갑니다. 맞아 안 맞아? 희한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드라마의 레퍼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누군가 나서 저 년 저거 나쁜 년이 하면 100% 나쁜 년입니다. 맞아 안 맞아? 이게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권선징악으로 끝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전형적 인물. 아까도 얘기했죠? 전형적 인물이란 건 뭡니까? 악인과 선인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웅적 인물이 등장하고요. 성격이 직접 제시가 많다. 이거는 누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인물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버리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구성에서는 일대기 구성이 많다라는 것. 고전소설에서는 아무래도 역순행적 구성보다는 무엇이 많습니까?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의 시간 순서대로. 왜? 예전에는 지금처럼 역순행적 구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역순행적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있었죠. 혹시 뭐였을까요?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액자식 구성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운영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고요. 행복한 결말에서도 벗어난 경우입니다. 됐죠? 비현실적 구성, 정기적이라는 거. 그래서 소설 보면은 말도 안 되죠. 특히나가 정기적 구성이 많이 일어나는 건 어디에서요? 군담 소설, 즉 전쟁 소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늘을 향해 뭔가 돌 하나를 던졌는데 돌에서 막 3만 명이 죽어버리죠. 갑자기 우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말들이 놀라서 다 기절 초풍해버리죠. 맞아요, 맞아요. 바닷가를 보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딱 중얼거리면 누구보다도 홍해가 갈리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이미 막 바다가 갈리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모세 한참 뒤에 우리를 모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원 전에 우리 주몽이죠. 고주몽. 예수님이 태어나기 예수님이 그냥 그 씨앗도 없는 옛날 롱롱 어고 한참 옛날에 뭐 했습니까? 갑자기 강에 가가지고 나는 누구 하백에 뭐 이제 우리나라 역사 알고 싶지도 않죠. 이 아베 같은 인간들아. 자, 강에서 뭐라고 딱 씨부리니까 뭐합니까? 바다가 막 갈리고 막 물고기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이거 보면 왜 서양에서 우리를 따라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따라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연성이 남발이 많다. 필연성 결여라는 거. 왜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군담 소설이 아니더라도 잘 보세요. 가정 소설에서도 누가 죽었어. 죽었는데 갑자기 그날 누가 등장해. 스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집을 들립니다. 아, 우환이 많아 보여. 막 울고 있으면 자, 이 약을 먹여보시오. 살아납니다. 말도 안 되게 만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됐죠? 전설의 고용도 다 우연적인 거 아닌가요? 길을 가다가 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고 갑자기 구미호가 타타타닥 날아다니고 굳이 구미호를 만날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만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이고요. 비극적 사실의 해학적 처리, 권선징악이라는 게 많습니다. 표현에는 운문체가 많다. 낭송하기에 편한 구송체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읽어보면 옛날에 하던 이다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체와 다르다라는 게 전부 다 구어체입니다.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묘사가 많고 언어의 층위가 다양하다. 왜일까요? 양반의 문체도 있지만 누구의 민중들의 문체인 비속어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어딜까요? 판소리기 소설들입니다. 판소리기 소설은 누구의 작품을? 민중의 작품을 누가 쓴 겁니까? 양반이 썼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민중의 말투도 들어있고요. 양반의 문체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판소리 소설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작품이죠? 민중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판소리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판소리의 소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는 원래 지배층인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무엇이 많다? 민중의 정서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리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양반들이 괜찮네? 하고 내가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저거들이 막 쌍욕하는 것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또 괜히 뭐가 없어 보여. 채통이 없어 보이니까 글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판소리의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소설에는 이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지역에서 있었던 것들은 사랑 이야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경성본, 경판본 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가 많죠? 양반들이 있다 보니까 충, 효, 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향전만 하더라도 남원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가 많아요? 춘향이와 이두룡이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면 경성으로 올라오면 뭘 강조할까요? 춘향이의 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옥중가 같은 것들이 있죠. 옥중에 갇히면서도 이몽룡이만을 기다리는 이런 걸 또 부각하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여자들아 잘 봐. 이게 여자의 도리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말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법원에서 만나자 문자 하나 들어오죠. 자기 왜 안 와? 도장 다 찍었는데 오기만 해. 막 이러죠.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4주 뒤에 끝내자. 막 이런 식으로. 날 보지 말고 나는 안 해봤어. 드라마를 봐서 하는 거지. 왜 자꾸 그 얘기하는데 사실적인 21세기 사실주의 기법으로 나를 바라봐. 말하면서 잘하는 걸 보니 추론하지 마. 이상한 사람이야. 됐죠? 자, 그럼 판소리 소설 우리가 모르더라도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가 있는 거죠? 판소리, 춘향, 가죠. 왜냐면 판소리니까 노래를 불렀으니까. 또 춘향가 끝. 다섯마당이라고 했는데 춘향가 끝. 여러분 잘 아는 거 흥부가. 근데 이거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수군가, 별주부가 막 이런 것들. 뭐 우리는 토끼전이라고도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죠. 여기는 수군가라고 합시다. 또 뭐가 있나요? 심청가. 하나는 우리나라 작품이 아닌데 들어오는 게 있죠. 뭐 적벽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춘향, 전. 이게 흥부, 전. 뭐 흥부, 놀부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책마다 이름이 좀 다른 것 뿐이니까. 수군가는 별주부전, 토끼전, 토의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토끼간이 아니라 토끼전. 심청가는 심청전, 적벽가는 적벽대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저것들의 공통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다? 양반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원래 적벽대전은 여러분 잘 알죠?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중국 영화죠. 사실상 적벽이라는 곳에서 누가 싸우죠? 조조와 유비, 송곤이 합친 나라, 오나라와 조조가 싸우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러면은 여기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적벽대전을 보면, 적벽가를 보면 뭐가 됩니까? 조조를 굉장히 희화시켜버립니다. 조금만 해도 놀라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식으로. 즉 양반을 희화화시키거나 잘못된 점을 꼬집어가지고 욕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누구의 노래니까? 민중의 노래니까. 이런 점에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 자, 가면극입니다. 일단 유래부터 보면요. 전라도 지방에서 서사무가에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 특징. 조선 후기 평민문학의 정화 평민문학 밑줄치시고요. 두 번째, 양반과 평민의 공동제작 밑줄치시고요. 구전 동그라미, 적층 동그라미. 그러면 구전이 됐으니까 민중은 글자를 몰라서 구전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적층이 된 근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전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뭐예요? 재미있다 보면 뭐가 돼요? 여기에다가 더 첨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형식통치가 않아. 그럼 뭐가 돼버립니까?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고도 뭐가 된다? 붙은 부분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 서로 비교한다 하면 이거는 뭐의 특징일 수밖에 없다? 적층 문학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 번째, 음악과 문학이 결합된 극적 형태이다. 당연하죠. 네 번째는 구성은 장면 중심 동그라미. 장면 중심 동그라미. 앞뒤 맞지 않는 모습 밑줄 치시고요. 구성 안일이 발림 추임새. 사실은 이것들은 공무원에서는 한 번씩은 나올 수가 있지만 수능에서는 나오기가 어렵지만 안일이는 창이 아닌 말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발림은 창자의 동작, 추임새, 고수가 얼쑤 하는 거 있죠. 좋다, 따닥 치면서 그 참 좋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 실제로 판소리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현장에서 보는 건 또 재미있어요. 판소리 하는 거. 지금 용인이 이제 한국 민속촌으로 바뀐 거죠. 옛날 용인 민속. 거기 가도 하잖아. 거기 보면은 뭐도 해줘요. 줄 타는 것도 해주고 판소리도 해줘요. 하면 재밌습니다. 가끔 가면은 와가지고 막 앞에서 욕해야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네 이놈 하면은 째려봐야 돼. 에이 막 이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막 데리고 가요, 사람들을. 재밌습니다. 근데 데리고 가는 걸 여기 봤는데 예쁜 여자들만 데리고 가더라고. 요 연기하는 나쁜 놈들이. 나도 계속 째려봤는데 난 안 데려가고 계속 째려서 데리고 가기만 해봐. 내가 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딱 알았는지 안 하고 옆에 있는 이쁜 아가씨 딱 데리고 가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이제 가면극입니다. 가면극은 여러분들 사실은 원래 가면극은 왜 나왔냐면 가면극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크게 가면극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뭐를 쓴 겁니까? 가면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탈춤과 그 다음에 인형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춤과 인형극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탈춤은 원래 무엇 때문에 그 안동지방에서 봉산탈춤 같은 경우도 원래 탈춤은 양반들을 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탈춤에 보면 다 뭐가 돼 있습니까? 띨띨한 양반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양반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양반을 직접적으로 놀리거나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어딘가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탈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잡으려고 하면 이거 탈인데요? 양반 아닌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탈춤은 그러니까 무엇이 잘 드러난다? 비판과 풍자가 살벌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산탈춤을 봐도 알죠? 근데 선생님 저희가 판소리에서는요 아까 풍자와 비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느낌이 들지만 봉산탈춤은 대놓고 누가? 말뚝이가 양반을 대놓고 약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약 올리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눈에 확실하게 더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개념을 먼저 보시면 충, 동작, 대사가 어우러진 극적 형태고 춤, 동작, 대사 밑줄 치시고요. 양반에 대한 풍자 동그라미, 해약 동그라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놓고 욕을 하니까요. 그래서 양반들도 얼굴이 보면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탈에서는. 특징,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거 동양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서양극과 동양극의 차이점은 뭡니까? 서양극은 뭐가 필요하죠? 무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동양극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죠. 왜? 내가 여기서 아이고 한라산에 와보니 높기도 높구나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라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고 멀리도 왔다 백두산에 와보니 두세 발짝 걸었는데 난 어디에 와버린 거예요? 백두산에 온 거예요. 근데 서양극에서는 한라산이라는 배경을 해주고 거기서 막 뭔가 연극하죠. 백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닫아버려요? 커튼을 닫아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무대 장치가 있는 건 서양극이고 무대 장치가 없다라는 우리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다? 객석과의 구분도 없다. 서양극에서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하는데 갑자기 와서 로미오가 먼저 죽어요? 줄리엣이 먼저 죽어요? 이제 환장한다. 이런 식. 그럼 이렇게 합시다. 누가 먼저 기절해요? 약 먹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희 수면제 좀만 줄래요? 하고 잠깐 내가 잘게요 이랬잖아요. 그걸 보고 로미오가 막 울면서 나도 죽을 거야 해버리잖아요. 근데 관객이 에헤이 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다는데 아저씨 안 죽을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관객을 뚫어지게 보더라도. 그런데 동양극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하다가 갑자기 쓱 보고 나만 잡아가봐 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 손을 딱 잡고 나와 하면서 데려갈 수 있죠. 그럼 관객과의 뭐가 없어요? 무대와 관객과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별도 무대 장치가 없고 두 개의 사건을 한 무대에서 재현할 수도 있다. 관중과 악사가 극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고대 수필은 임난 이후에 크게 발달했으나 초기에는 한문 수필 중심이었지만 뒤에는 한글 수필이 궁중과 양반 부녀자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봐줘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의유당 광북 유람 일기 밑줄 쳐놓고요. 요거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중록 위에 한중록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기타에 보면 조친문 규중치로 쟁롱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봐둬야 될 겁니다. 아마 뭔지 내용은 가물가물하지만 제목을 보고 나니까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아 들었던 것 같아 라는 것 생각이 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문 중심에서 산문 중심의 문학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있고요. 일기, 기행, 내간, 자필 등의 형식으로 쓰여졌으며 내간체 여자들이 쓰는 겁니다. 다마체 이야기 형식의 문장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한번 소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9켤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들 소설에서는 사실은 소설이나 시에서의 제목은 중요할 거야 안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이 제목에는 사실 무엇을 갖는다? 저는 이 제목을 알집이 드디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아마 이거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자다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뒤로. 아. 네,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TV 프로가 있어. 그거 하나 따서 보여줄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안에서 동물들이 뭔가를 사냥해서 먹기 위해서 개같이 달려들어요. 먹으면서 엄청 기뻐합니다. 다 먹고 나서 혀를 쩝쩝거리다가 딱 나른하게 이렇게 딱 하다가 쓱 잡니다.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단지 이 모습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과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저는 이제 알집이라고 합니다. 왜 알집이죠? 작가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을 딱 압축한 거죠. 저걸 툭 풀면은 소설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예전에 한번 했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만 해봅시다. 우리 시와 소설 몇 가지 하는데 여러분 시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시가 뭐예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죠? 진달래꽃 모르는 사람 없잖아. 소설도 하나 해봅시다. 난장기가 쏘아올린 장공 해볼까? 사실은 좀 공부를 이걸 문학이나 이런 걸 많이 한 사람들은 잘 보면 알지만 진달래꽃이죠. 다 모든 것들은 상징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그 진달래꽃이 왜 진달래꽃이냐 이거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주게 돼요.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거기 혹시 그 동네에 진달래꽃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장미도 있었을 거고 뭐도. 아니 축복의 꽃을 뿌릴 거면 여러분 진달래가 좋아요? 장미가 좋아요? 이 위함 축복해 줄 거면 어느 꽃을 받는 게 좋아? 장미? 장미가 낫잖아. 근데 왜 장미가 아니고 진달래꽃이냐 이거지. 다 그 이유가 있겠지. 진달래꽃이란 건 뭐냐면 저번에 우리 수업하다 보면 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새? 소쩍새, 또 접동새, 두견새 이렇게 얘기했죠. 소쩍소쩍 누가? 시어머니가 밥 안 줘서 죽어버렸죠. 그럼 날아가면서 소쩍소쩍 하고 배고파 소뚜껑 하면서 울었다 그랬으니까 며느리에 뭐가 있는 새입니까? 한이 있는 새였죠. 접동새는 누이의 한이었죠. 이거는 접동 아오레비 접동 진주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생각나죠? 그래서 새엄마가 불에 태워 죽여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또 누이의 한. 두견새는 총나라 망제의 한이 돼서 새가 날아갔습니다. 뭘 가진 새입니까? 한. 근데 그 새가 피를 토하죠. 피를 토한 곳에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의 이름이 두견화입니다. 그럼 두견화는 뭘 가진 꽃이에요? 한을 가진 꽃이겠죠. 그 두견화를 우리나라에서는 진달래꽃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두견새 진달래꽃도 뭘 갖고 있는 거다? 한. 그래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이별의 정, 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많은 꽃 중에 진달래꽃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럼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난장이의 상징성이 뭐냐? 쏘아 올렸다라는 상징은 뭐냐? 그러면 작은은 뭐냐? 상징이. 그럼 공은 뭘 상징하느냐? 이것만 알 수 있다라면 이 소설의 전체적인 결말도 끝이 난다는 얘기죠. 상징을 아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한을 가져야 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한이 생기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인성이 갑자기 밥을 먹어서 체해서 미쳐버린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와가지고 사귀자고 그랬어.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사귈 거지 당연히. 조인성이면. 미치면 어때? 미치면 어때? 멀쩡한데. 다시 나중에 결혼해놓고 재정상으로 돌리면 되지 뭐. 그죠? 결혼할 거죠. 그러면 조인성이 그럴 일은 없잖아. 그럼 조인성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랬어. 그럼 사귈 안 사귈? 조인성은 거의 똑같이 생겼어.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거의 똑같아 뭐. 거의 똑같아.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사귈 거야. 근데 나이도 지금 31살이야. 사귈 거지. 근데 키가 60cm야. 왜 안 돼? 아까 같이 사귀다가 요만한데 60cm인데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60cm. 100자가 아니라 그냥 60cm. 요만 하나? 60cm면?
그거 뭐 필요하면은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자기야 이렇게 머리만 돌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인성. 왜? 그게 난장이란 얘기예요. 난장이. 아까 조인성은 사귄다며. 근데 아무리 조인성이어도 60cm니까 어때? 사귀어 안 사귀어? 안 사귀니까 난장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소외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난장이라는 건 소외받은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사귀어도 되지. 소외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을 잘 공이 뭐냐면 희망이란 것만 알면 돼요. 희망. 근데 다 읽어야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가는 희망이 있어요. 그럼 누구의 희망? 소외받는 사람들의 희망이야. 그런데 희망이 어때? 지금 공은 공인데 큰 공, 작은 공. 작은 공이니까 어떤 희망? 작은 희망이죠. 근데 공은 쏘아 올렸으니까 희망을 쏘아 올렸는데 공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니까 이 소외받는 사람들의 작은 희망은 결국은 뭐가 된다?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난장이 가족이 원했던 작은 소망 하나가 뭘 지키는 거였죠? 집 하나 지키는 거였죠. 삶이 터진 집 하나 지키는데 성공 실패? 실패.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쫓겨나서 결국은 성남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난장이는 잘 이주한 겁니다. 대박 터졌죠. 분당이잖아. 분당. 성남이. 쫓겨나가지고 아빠가 물려줄 건 없다 이거밖에 하고 딱 줬는데 지금 대박 터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참 소설 쓴 사람 내가 이거 진짜 알았으면 나도 갈걸. 아깝다. 왜요? 부천은 쫓겨났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됐어요. 원미동은 그냥 원미동입니다. 쫓겨나서 잘 된 데가 있고 쫓겨나서 안 된 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쫓겨났던 몇 군데가 있잖아요. 소설 속에 나타나는 거. 어디? 가리봉, 구로 디지털 단지. 역시 개발 안 됐죠. 지금 거기는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은 없고 누구만 들어왔어요? 중국인들만 들어와. 이제는 국제적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국제적 뭐가 됐습니까? 가난한 우범지대. 그렇죠? 또 안산. 안산에 가면 한국인이 외국인 돼버리는 동네가 있죠. 안산시. 무슨 동?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근데 그 동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제목이 보니까 뭐죠? 아홉 켤레 구두 동그라미. 구두 동그라미. 이거요, 구두. 구두의 상징성이 뭐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소설이 1970, 80년대 소설이라면 구두를 신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이씨, 그지 아빠도 신고 엄마도 신지. 70, 80년대에 누가 구두를 신어? 그치, 부잣집이라든가 회사원이라든가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했어요? 대부분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구두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지식인, 엘리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죠. 그럼 구두만 남고 사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구두라는 건 뭐가 되냐면 이 구두를 남긴 사람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자기는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다? 많이 배운 지식인이다라는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뭐 해버렸다? 놓고 어디론가 가버린 겁니다. 그 소설이 이거죠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처음이니까 이건 한번 읽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봅시다. 굉장히 골 때리는 소설이에요 이거 지금. 잘 보세요.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읽어봐서 알지만 문간반 사람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옵니다. 들고 와가지고 돈 내라! 이러거든요. 근데 칼이 덜덜덜 떨어. 덜덜덜 떨어. 이 행동을 통해서 이건 강도 짓을 할 사람이야 안 할 사람이야? 못할 사람이죠. 덜덜덜 떨다가 뭐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이 문간방 사람인 걸 알고 혹시 누가 압니까? 왜냐면 아내가 지금 수술하러 갔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리니까 주인집에 지금 강도질 하러 왔다가 돈 빌려달라는데 주인집인 이 서술자는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빌려줬단 말이야. 밤에 온 거야 술 먹고. 돈 빌려줘. 돈 내놔.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 말이야 돈 내놔 따다다다다 막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칼을 딱 집어들고 칼 받으세요 하고 칼을 다시 줘요. 골 때리는 소설이에요. 칼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새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서 누가 또 합니까? 어떤 좋은 사람이 또 혹시 그 병원비를 내줄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강도가 열받아서
그런 사람은 없어! 이러면서 지금 나간 거예요. 나갔죠. 그럼 강도가 나갔으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근데 싸우지도 않아. 떨어뜨린 칼을 갑자기 줘가지고 다시 집으세요 주지를 않나? 그 말 하고 나서 다시 나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 강도를 안심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 피치 못한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빛에 몰려서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누군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괄호 쳐볼까요?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자기 뭐한 사람이죠? 구두 신는 사람인데, 구두를 신었던 사람인데, 그것도 9켤레나 신었던 사람인데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에 강도짓을 못하고 뭘 먹고 왔다? 술을 먹고 와서 강도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추론해보건데 저거 좀 배운 사람이 저거 아내가 아파서 저런데 강도짓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애당초 의심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합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던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주었을지.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누구도 안 믿어.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전날 오전에 병원 가서 그 병원비를 대납해 줬습니다. 왜냐면 전세보증금이 있으니까 안 주면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이제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 자 계속 봅시다.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진짜 골 때리는 강도죠. 이거 다 하고 나갑니다. 술도 먹고.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왜? 구두를 확인하는 순간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에 도둑놈이 왔는데 가다가 대문을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진짜 골 때리잖아요 지금.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서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더 골 때리죠. 강도님 대문은 저쪽입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강도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그는 문간방 부엌 앞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문간방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 옛날 가옥 보면 군산에는 있을 수 있어. 아직 옛날 집 구조가 남아있으니까. 그 단층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 약간의 공간이 있잖아. 여기 어떤 데로 화장실을 만드는 집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더 만들어. 이게 문간방이에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간방. 또 어떤 데는 이게 화장실을, 왜냐면 집은 딱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계단이 이렇게 1층이니까 옥상 올라갈 때 계단 밖으로 나 있는데 계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그 안에 밑에 틈이 있잖아. 그 틈에 조그마한 방을 문간방이라고 해요. 이 집에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는 거?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 새들어 살았던 거. 그리고 창고로도 쓰고 어떤 집은 화장실로도 만들어서 쓰고. 요즘에 화장실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다르게 쓰더라고 요즘에는. 그 방에 들어간 거야 지금. 자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이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고 밑줄 치까. 이래봬도 나 뭐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구두 신고 자존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 대문을 열고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두운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진짜 골 때리는 도둑놈이죠. 다 얘기하는 거야. 좀 있으면 나 새빵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1번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인물이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나 이래봬도 대학 나왔어. 두 번째 나는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아니죠. 그의 정체를 알고 싶었지만 차마 구두를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회유한 건 맞죠. 그런지 정체를 밝히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1인칭 서술자가 관찰이 대상이 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제목이 누굽니까?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주인공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 맞고요.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이 어두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뭘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그죠? 배경이 뭡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라진 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니까 앞으로의 인생도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어둡게 살아야 될 겁니다.
대표되셨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오상원의 유해입니다. 자, 유해는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의식의 흐름 수법입니다.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 수법은 크게 3가지 정도 작품은 알아두셔야 돼요. 오상원의 유해가 있고요. 이상의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인훈의 광장의 마지막 부분 제3국으로 가는 어디에서? 배 위에서 자살하기 전까지 의식의 흐름 수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식의 흐름 수법은 뭐가 되냐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 그걸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를 들 때 누구를 예를 들냐면 술 드신 아버님이 의식의 흐름 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 우리 딸님이 일로 와봐, 여보, 밥 줘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딸 예쁜데 밥 주래요. 그게 의식의 흐름 수법이고, 여학생들이 모여서 떡볶이 먹을 때도 의식의 흐름 수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일관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집에서 전화하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또 그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의식의 흐름 수법입니다. 남자들은 의식의 흐름 수법을 차단합니다. 너 다음 주에 뭐해? 너는 안 만나. 그래,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 수법은 뭘 잘 찾아야 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이 사람이 뭘 보고 어떤 생각을 내뱉느냐를 잘 봐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여러분 읽었다라는 전제에서 가셔야 돼요. 시공간적 배경이 제시되면서 전체적인 도입부의 역할을 하겠다. 시공간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도입부에 혹시 시간과 공간 있나요? 없죠. 이거는 눈에 띄죠. 없습니다. 두 번째,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 밑줄 칠까요? 여러분들, 아버지 술 먹을 때 갈등이 있어요? 엄마가 막 뭐라고 해도 어떻게 싸워요, 안 싸워요? 엄마가 아유 이 양반 이게 내 미쳐, 이거 이 양반 때문에 이게 야 미쳐 막 사랑해 막 이러죠. 그 다음에 막 어그 인간아 화상아 그만 술 먹으면 사랑해 막 이러죠. 알아서 사랑한다고 잘하고 하면 뭐가 돼요?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의 흐름 수법은 왜? 자기 생각만 내뱉기 때문에. 두 번째, 단순한 갈등이 갈등이 시작이 안 되는데 복잡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공의 내면의 갈등이 극대화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극적 긴장감이 해소된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죽으면은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마무리돼버리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데 마무리하는 방식이 비극적인가요? 아니면 행복한 결말인가요? 비극적 결말이죠. 고전소설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됐죠? 자,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